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미래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립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던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오전 10시 20분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온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뒤 정적 제고를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권력과 가까운 사람만 용서해주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의 기싸움은 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부, 대장동 사건을 맡은 반부패 수사 3부 순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부부장인 정일권, 남대주 검사가 각각 이 대표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33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통해 특혜 의혹과 배임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 측 답변과 상관없이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출석하라고 통보한 9시 반에 이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지각 출석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할 내용이 많아 한 차례 소환으로는 부족하다며 최소 이틀 조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한 차례 조사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추가 소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질의에 직접 답하는 대신 서면 진술로 가름을 했는데 여기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재작년 9월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첫 수사팀의 칼끝은 이 대표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7월 수사팀 교체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정점으로 꼽히는 이 대표 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특혜 제공과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려고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겐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이 돌아갔지만 성남시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공원화 비용 등을 포함해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뒷돈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서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들이 특혜 제공 대가로 선거 자금을 받고 천화동인 1호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일부는 승인했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존재와 배당금의 용처 자체를 아예 몰랐다며 뒷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데다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관련 혐의까지 영장에 함께 적시하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다만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유지되는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지검 앞쪽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응원 구호를 외쳤고 스피커로 응원가를 틀어놨습니다. 표적수사, 정치검찰 박살내자. 바로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찬가지로 대형 스피커를 크레인에 매달고 맞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이재명을 규탄한다! 보수단체가 거칠게 도발하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격앙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부딪혔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 장소를 이탈하다가 경찰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미한 충돌은 있었지만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 주변에만 1,000명 넘게 모여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경찰은 경력 2,000명 안팎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엔 이재명 대표 혼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변호인만 대동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사 밖에선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 10여 명이 조사받으러 가는 이 대표를 배웅했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현 정부를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야말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1,155억, 결국은 1,800억에 해당되고 있는 기초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조용히 출석하겠다던 이 대표가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 의원들에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자 철험회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방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두려운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두렵겠죠. 답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나올까 두렵겠죠. 진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 스스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여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보고 착잡하다며 친명계 의원들의 동행도 국민 눈높이엔 부적절해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언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를 놓고 당 안팎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2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고생했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던 성남FC 사건 때와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측근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는데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애초 통보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석했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위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와 승인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 진술서를 내놓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YTN 나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한 번 더 소환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자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내선 추가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뻔뻔한 정치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망신주기, 인권 침해적 갑질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가 목적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당내에서는 2차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조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가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 1차 소환 통보 당시처럼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법치와 정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치와 국가 시스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이런 당당한 범죄 혐의자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각각 이 대표를 향해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례 대장동 의혹 소환 조사 이튿날인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해야 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등 1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례 대장동 의혹 2차 소환 조사 여부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출석 날짜와 시간을 두고 신경전 벌였던 양측이 조사 과정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두 법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번째 조사라고 하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제 대장동 관련한 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18일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이 검찰 조사는 이제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가 성남 FC, 그리고 하나가 대장동,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소환 조사는 성남 FC 후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소환 조사 일정 조율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조사로 소환 조사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환 조사와 관련되어서도 시간이라든지 일정 조율과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한 본격 대담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자, 이렇게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환의 횟수, 검찰에서는 2회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회 수사로 충분하다. 또 어제 조사 관련해서도 9시 반에 조사를 시작하자는 검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선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변호사님, 지금 이런 좀 양측의 이런 신경전이랄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검찰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어차피 수사해봐야 기소할 거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팽팽하게 다투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해봤자 믿어주지 않는데 왜 여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수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9개월 동안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경제를 같이 운영해야 될 대화 파트너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종의 검찰 수사를 요식행위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응할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소환 조사로는 어렵다, 한 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소환 조사로는 사실 끝나기 어려운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검찰과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로 조율해달라고 하면 조율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밖에 못 가겠다라든지 9시 반에
와달라고 하는데 10시 반에 간다든지. 근데 예를 들면 9시 반에 오라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한 100쪽 분량의 그런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검사가 질문만 하더라도 이게 밤 9시 이후엔 야간 조사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0시 반에 갔죠. 그리고 결국은 2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번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쪼개기 소환 조사를 해서 야당 대표를 창피 주려는 전략이다라고 검찰을 몰아세우려는 전 전략으로 보여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한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측근들까지도 다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조사에는 별로 응해봤자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대장동 수사가 본류였잖아요. 그런데 성남FC 수사를 먼저 하네?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이 성남지청에 있었는데 이걸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네. 그리고 쌍방울 수사도 또 하네.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사할 거야. 이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격가지들 수사까지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렇게 법치, 헌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또한 진술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진술서를 대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정적 제고용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법대로 하겠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 검찰이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결국에는 검찰이 뭐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필요성을 좀 얘기했으니까 이제 추가로 소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지 준비하고 진술서 준비해서 서로 읽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 더 나갈 게 없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은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할 때에도 진술서로 가름한 거거든요.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는 거라서 2차 소환 조사에도 전 진술서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소환 조사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가지 않아야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이고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서 내지 않고 그리고 뭐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검찰은 그냥 기소를 하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그렇게 해서 아마 법정에서 다툴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2차례 소환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정에 갈 때 진술서 없이 아무것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가면 또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요청하고 2차 소환 조사도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서면 진술서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올렸고 언론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경우에요. 진술서 공개 의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대장동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1년 4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결국에 나온 게 없다. 나는 자신 있게 검찰에 나가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고 내 주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술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과 대화하거나 조사의 의미보다는 국민께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굉장히 중립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 428억 뇌물 제공 약속 부분도 자신은 전혀 받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428억을 받기로 했었으면 왜 그 2015년도에 검찰 주장대로 428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2016년도에 추가적으로 1,100억 원을 환수를 해요. 어떻게 뇌물 받기로 한 사람이 1,100억을 뺏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자신은 절대 뇌물을 약속한 적도 없다. 유동규가 일부 부패되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받고 승인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뭐 지금 그 혐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번 조사 내용의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먼저
짧게 요약을 하고 두 분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크게 첫 번째 배임 혐의,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뭐 개입을 했는지 또 묵인을 했는지,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래서 미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뭐 내정 및 특혜 공모, 묵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물, 뭐 정치자금 수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두 분 말씀처럼 길게 조사를 해왔고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한 상황인데 이 혐의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검찰 입장에서 퍼즐을 맞췄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입증이 결국 이루어질까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배임과 관련돼서 뇌물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여당이죠. 그 당시엔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 대장동과 관련된 3인방 그 정도가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쟁점이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이득이 간 건 맞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이득이 갈 줄 몰랐고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한 것이고 오히려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성남시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특별히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해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속인데 이 1호 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간다,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우선 배당이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1,1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5대5 비율로 나눴더니 사실상 수익이 300억밖에 안 나서 150억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건설사들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비용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는 5대5로 나눈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5대5로 나누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1,822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비용으로 한 2,600억 정도를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4천억이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분양이 잘 되고 토지가가 올라가고 분양 대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났으니까 자신은 터널 공사비로 1,100억을 또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뭐 공산당 같은 사람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428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여광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428억 너 건 거 아니냐. 저수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정민용 변호사도 자술서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유동규 씨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검찰은 진실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도 보고 불리한 사정도 봐야 되는데 불리한 사정만 보고 그것들이 실시간 언론에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한다.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는 적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공범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의 일부는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공범으로까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입증할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과 관련된 증거를 먼저 제출을 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사 동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꼭 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동반자인가요? 그런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 얘기는 정치적인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이 뇌물을 받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배임을 했는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정치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정치적인 성장하는 것들을 이익을 같이 향유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꼭 거기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재명 대표가 소환된다거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뭐 봤던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범의 공소장에 반드시 공범이라고 써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때는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비밀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비밀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유동규 씨로부터 보고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얘기를 듣고 승인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으로 적시를 못한 것 같고 어제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간단했어요. 비밀을 제공한 적도 없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검찰 측도 그리고 이 대표 측도 각각의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조사가 온당했다 그리고 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러니까 기소를 목표로 이제 짜맞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기소 재판에 넘긴다는 건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2차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소하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야지만이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켜서 방탄 프레임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봐요. 1년 4개월 했는데 더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끝까지 하겠다 하는 건데 저는 별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1년 4개월 동안 안 나왔던 게 지금 와서 나오기가 쉽지 그렇죠. 않다. 그리고 지금 빨리 기소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1심 판결을 총선 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전략에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는 요건이 있잖아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얼마나 혐의가 입증됐는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 뭐 율사들이시니까 이렇게 두루 봤을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임시국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은 하되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아마 불구속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방탄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대표로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불리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 위해서 설명드리면 회기 중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면 뭐 현역 그 재적 의원의 절반 출석을 하고 그 표결에 참여해서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수 당인 상황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그랬다면 뭐 검찰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영장 실질을 받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원이 눈치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자판기처럼 다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생긴 이유가 야당만 수사하거나 야당에 대해서 일단 구속시켜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한 이후에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 방탄 프레임에 빠질 만한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까지 검찰이 내지 않았던 그러한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오히려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진술서로만 가름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뭐 그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좀 동일하고 앞으로 입증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연한 어떻게 보면 생각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 관련 내용 최단비, 이승훈 두 율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